중국경제금융연구소에서 중국 경제 산업을 보고 있는 전병서라고 합니다. 2024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바이든의 지지율을 넘어서고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중국에게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기가 될까요? 계피해서 산으로 올라가면 늑대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큰 차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슈퍼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바이든은 스파이더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은 손에 피 안 묻히고 동맹을 통해서 그물 쳐서 이제 우아하게 적을 이제 압박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면 트럼프는 직접 몽둥이 들고 가서 이제 때려잡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는 맛이 더 무섭다고 트럼프한테 이미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더 많이 긴장하고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 무역과 기술 장벽으로 중국을 압박했지만 예상과 달리 미국은 큰 소득을 보지 못했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병서 소장님께서는 미국의 중국 압박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압박은 잘한 것 같은데요. 그것이 중국을 완전히 자초시키거나 중국의 의지를 꺾어놓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는 이 단칼에 급소를 찔러서 이제 자초시키거나 기절시키는데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이제 급소를 정확하게 찔러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여러 군데를 찔러서 피를 많이 이제 흘리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내성을 더 길러주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그 삶의 바운더리가 너무 많이 겹치게 되면 어느 한쪽이 완전히 상대를 자초시킬 수 없는 지금 미중의 전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대의 100명을 죽이려고 하면 나도 7, 80명은 죽어야 되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특히 서방 세계 같은 경우는 표심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제 선거지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대차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지 못한 것이 최근 7년 동안 중국이 미국을 이제 상대로 전쟁을 하면서 굴복하지 않는 이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중국과의 이런 무역 전쟁이나 기술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압박도 받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세계 공장인 중국이 이제 무역도 자유롭지 못하고 이렇게 세계가 갈려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이번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상황도 나오는 것일까요? 그래서 약간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그 무역 전쟁에서는 미국이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중의 전쟁의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보조금이나 이런 형태로 과도하게 이제 미국의 무역 흑자를 얻는 것, 그리고 노동자들의 자리를 이제 일자리를 뺏는 것이 이제 시작이었는데 2019년 단 한 해만 제외하고는 20년, 21년, 22년 중국의 무역 소지 흑자는 사상 최대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는 크게 실효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서적으로는 트럼프의 완승, 시진핑의 완패,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팩트를 놓고 보면 트럼프의 완승이었다면 트럼프가 제재를 했겠죠. 그래서 미국 국민들의 판단은 오히려 트럼프의 완패였다. 또 그것은 숫자로 놓고 보면 트럼프가 주장했던 무역 소지 흑자 축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그 답이고요. 반면 바이든 정부의 그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반도체 기술로 중국의 목을 재는 전략은 아주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정말 중국은 바이든이 실리콘 웨이퍼 한 장을 들고서 이걸로 중국을 이제 잡겠다고 했을 때 다 웃었죠. 그러나 정작 반도체를 통제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제 심리적 충격 또 어떻게 보면 경제적 압박을 받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벗어나려고 중국의 표현으로는 목을 재는 기술이다. 자보즈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중국이 이제 기술 국산화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뜯어바꿨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의 어떤 기술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US 테크 프리.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제 각성제를 먹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회한 대중국 압박 전략은 신의 한 수였다. 그런 안타까운 것은 시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축구든 경기든 싸움이든 전쟁이든 이제 초읽기에 몰리면은
악수를 두게 되고 효과가 없게 되는 것인데 4년 단위의 표심의 몫을 걸어야 되는 미국의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가지 정책을 적어도 미국의 70%나 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를 압박하려면 최하 10년에서 20년은 일관되게 이제 압박을 해야 그 효과가 날 것인데 그 4년 정도 하고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 압박이 유효한 전략이긴 했지만 추월게 몰렸다. 그래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또 이제 정권이 바뀌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신의 한 수도 그냥 한 수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십니다. 중국이 모든 기술들을 국산화하는 그런 가능성은 있어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국이 뭐 한국 것을 베끼는 짝퉁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경제 규모의 6분의 1이고 그런 나라에서 마음 독하게 먹고 이제 뭐 그런 말이 있으면 중국에는 10년 동안 칼 한 자루만 간다. 10년 마일검이라는 말이 있는데 전 세계 5분의 1의 인구가 단 한 자루의 칼만 간다고 하면 국산화를 못할 게 사실은 없죠. 그래서 다르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지금 기술 우위다. 반도체다, 핸드폰이다, 뭐 자동차다, 뭐 이러지만 철강화학, 조선, 기계, 가전 다. 그러면 한국은 그 기술을 우리가 개발한 것일까요? 다 미국에서, 일본에서 우리가 공부하거나 또는 이전받은 거죠. 그래서 인구 5천만의 이제 작은 나라도 미국, 일본의 기술을 받아서 미국, 일본을 이제 제킬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는데 한국 인구의 28배나 되는 나라가 특정한 기술 하나를 이제 목숨 걸고 개발한다고 하면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그것을 국산화하는 것은 그것은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변수는 그 사이는 중국은 베낄 수 있으면 베끼고 훔칠 수 있으면 훔치고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서방의 기술을 아주 빠른 속도로 캐치업했지만 이제 미국이 어떤 기술도 중국에 이제 넘기지 않고 베끼지 못하게 브로킹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으로서는 아마 최대의 난제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미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을 길들이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일본을 약간 길들였던 방식과 유사하다고 하는 시각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안 보이면 역사책을 펴봐라. 그래서 1985년에 당시의 G2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이 지금 중국과 똑같은 전쟁을 했고, 그래서 미국을 다른 말로 이제 농담처럼 얘기를 드리자면 미국은 2등 죽이기에 이골이 난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 100년간의 미국의 패권 역사를 보면 미국은 넘버 2를 이것을 관리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아트 오브 컨트롤이 있는 거죠. 룰이 뭐냐면 미국은 넘버 2의 GDP가 미국 GDP의 40%를 넘어가면 반드시 죽여 없앴습니다. 70년대에 구소련이 40%를 넘어가자 이 페레스트로이카를 도입을 해서 소련을 갈기갈기 찢어서 해체를 했고 1985년에 일본이 40%를 넘어가자 환율 절상을 왕창시켜서 일본을 이제 한 10년 동안 괴롭혀서 자주시킨 다음에 이제 그 후유증으로 일본이 30년간 이제 헤매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의 경우는 지금 이제 2010년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하기 시작을 하고 2010년에 중국 GDP가 미국 GDP의 40%를 넘어가요. 근데 미국이 어쩐 일로 가만 내버려 뒀어요. 뒀다가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중국을 이제 압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지각했다. 그래서 2009년에 무슨 일이 미국에 있었냐면 소위 말하는 미국이 자기 집에 불을 낸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서 자기 집에 불을 끄는 것도 이제 급했고 또 그 불이 뭐 우리가 동해안에 산불이 나서 온 지역을 다 태우듯이 이웃까지 다 태워서 전 세계가 다 불바다가 되는 바람에 그 불을 끄는데 8년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그 불을 다 끄고 나서 봤더니만 자기 키의 40%는 무릎 밑에 있어야 될 중국이 이제 2017년, 18년에 봤더니 68%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제재는 과격하고 조금 오바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급진적으로 간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일이든 지각하게 되면 마음이 급한 것처럼
과거의 빅데이터로 놓고 봤을 때 그 넘버 2를 자초시키는 그 타이밍을 놓쳤다. 그래서 과격하게 들어왔고 최근 7년간의 미중의 전쟁을 보면 이것은 1985년에 일본과 했던 전쟁의 그대로 판박이다. 그래서 그 전쟁은 이제 무역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고 두 번째 기술 전쟁을 하고 세 번째는 금융 전쟁으로 갔죠. 그래서 뭐 섬유, 철강, 이제 가전 그리고 반도체, 통신 이걸 이제 일본을 단계적으로 이제 301조라든지 뭐 덤핑 제소를 하고 난 다음번에 그 다음번에 이제 환율 절상을 시키죠. 그 유명한 프라자비. 그리고 난 다음번에 미국과 일본이 5년 단위로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미일 반도체 협정 3번 이제 5년씩 갱신하면서 일본 반도체는 이제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지만 우리 삼성이 일본의 소니를 이긴다는 것은 80년대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또 일본 NEC 도시바 히타치 미츠비시 소위 말하는 반도체 식스 시스터즈를 우리 한국의 삼성이 이긴다는 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85년부터 이제 그 한국의 반도체 산업하고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세계 1등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환율이 거의 5년 가까이 50%가 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쳤을 때 지금 1,300원 하는 환율이 650원이 됐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살아남을 수가 있냐, 포스코가 현대차가 살아남을 수 있냐를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반도체가 어떻게 그렇게 이제 일본의 그 기라성 같은 기업들을 제키고 올라왔냐는 것은 물론 한국 반도체 엔지니어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던 것은 낮게 평가할 수 없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미국이 일본의 발목을 잡아줬고 일본을 죽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반사적 이익을 한국이 크게 본 것이 한국 반도체 산업이 90년대 세계 1위로 올라서게 된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미중의 전쟁은 똑같이 철강 전쟁 했고 그리고 5G 통신 전쟁 했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기술 전쟁까지 온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는 뭐냐 그러면 그것은 일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바로 금융 전쟁입니다. 그래서 미중의 전쟁은 이미 이 참고사가 하나 있는 상태고 그래서 미국이 아직까지 전혀 쓰지 않고 있는 카드는 금융카드다. 그래서 이번 금융으로 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그래서 무역 전쟁을 할 때는 한국이 뭐 그런 말이 있죠. 그 원숭이 길들이려고 닭을 잡아서 피를 보여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예를 들면 이제 서커스단에서 재롱도 잘 부리고 이제 인기를 많이 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건방을 떠는 거죠. 막 장난치고 돌아다니면 이걸 정숙하게 시키려고 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싼 닭을 잡아다가 보는 앞에서 목을 탁 치면 피가 튀죠. 그럴 때 원숭이가 이제 겁먹고서 가만히 있는데 미중의 전쟁의 무역 전쟁에서는 한국이 닭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드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고, 근데 미중의 2라운드 전쟁이 기술 전쟁으로 이제 가면서 그 닭은 대만이 된 것 같아요. 대만이 볼모로 잡힌 거죠. 미중의 싸움에서 그 중국이 미국을 직접 때리기 어려우니까 한국을 때렸듯이 미중이 반도체 전쟁을 시작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다이렉트로 때리기 어려우니까 대만을 통제해서 대만의 반도체 생산이나 판매를 중국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대만의 TSMC는 이제 중국으로 팔던 대거 물량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는 넥스트 전쟁에서 금융 전쟁은 어떨 거냐 하는 건데 그것은 한국한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를 보면 1985년부터 89년까지 환율이 50% 이상 절상되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다 주고 자빠졌지만 놀랍게도 금융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 시장은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6,000대에 있던 니케이 지수가 거의 이제 한 5배 정도 이제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죠. 그래서 환율이 절상되면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환차익만 이제 50%를 먹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 돈이 다 몰려온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만약에 미중의 전쟁에서 환율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리고 금융시장 개방이 벌어진다고 하면 지금 우리 한국으로서는 뭐 중국과의 관계에서 반도체 하나를 빼놓고서는 우리가 중국보다 잘하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제 상태죠. 제조업에서는. 그렇게 되면
역사의 교훈을 다시 살린다고 하면 이제는 손을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일하게 하는 전략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의 금융전쟁으로 중국이 금융시장을 열게 되고 환율의 이제 절상의 추세가 온다고 하면 한국은 돈을 수출해서 돈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전제 조건은 그 나라 시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나라 산업과 기업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중의 세 번째 전쟁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냥 그림의 떡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금융전쟁이 나면 중국이 이렇게 다 던져버리면 미국도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엉터리고요. 미국의 1년에 뭐 재정 적자가 1조 달러 이상씩 나는데 중국이 보유했던 미국채 최대 규모가 1조 3천억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줄여서 지금 한 8천억대 레벨에 왔는데 중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국채는 미국이 1년 발행하는 국채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컵에 물을 따른다고 그랬을 때까지 이제 거의 만으로 찻을 한 방울을 더 떨어뜨리면 이제 넘칠 수는 있는데 그런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이 국채 발행을 많이 해서 국채 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 중국이 거기다가 이제 국채를 조금만 팔더라도 컵에 물이 넘치면서 금리가 확 올라가는 뭐 그런 말이 있죠. 사막을 그렇게 튼튼하게 잘 걸어다니는 낙타도 지푸라기 하나를 얹었을 때 임계점에 오게 되면 낙타의 등도 부러뜨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이펙트 정도가 있는 것이지 중국이 국채를 팔았을 때 아주 단기적으로 뭐 미국 국채 시장이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갖고 미국의 국채 시장이나 금융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넌센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죠. 근데 일본은 또 계속 이제 국채를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한국의 많은 언론에서는 이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아서 미국의 금융시장을 혼란시킬 수 있다든지 또는 이제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전체 금융시장의 구조나 또 중국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국채 양을 그걸 제대로 계산해 보지 않고 한 너무 큰 과장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의 중국 견제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피해보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어떤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글쎄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미중의 그 무역 전쟁에서는 우리가 피해를 본 건 분명하고 반면 기술 전쟁에서는 그게 우리가 큰 피해를 봤다 이렇게 보기엔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가장 중요한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은 많았지만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중국에서 생산을 하거나 판매를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았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이제 과장이 돼 있고 그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지금 반도체는 모든 산업의 쌀이에요. 그 쌀이 없으면 밥을 지을 수 없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은 상황인데 미국은 밥을 할 수 있는 기술은 갖고 있지만 밥솥이 없어요. 공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밥솥은 무지 많은데 밥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밥솥도 있고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가 결핍하고 있는 것을 한국이 이제 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부터서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중국도 한국을 함부로 어쩔 수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뭐 계기에 우리가 지금 와 있죠. 이것은 뭐 정말로 그 신이 대한민국에 내린 엄청난 축복이고 그래서 근데 반도체 경기 왜 이렇게 나쁘냐는 것은 그것은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반도체의 구조적인 4년 경기 사이클의 바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제 뭐 미국의 제재나 또는 중국의 규제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타는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D램이 우리는 주종이지만 사실은 D램 가격의 하락이 반도체 회사들의 수익성 악화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전 세계 D램 시장의 거의 70에서 75%를 한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전화 한 통으로 이게 반도체 가격을 3배, 4배를 폭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75%를 갖고 있는 두 개의 기업이 반도체 생산을
이것을 예를 들어서 30%에서 50%만 감산을 해버리면 전 세계 시장의 공급 과잉이라는 것은 대략 한 10% 내외예요. 근데 7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기업들이 20%씩만 감산을 하면 시장은 바로 쇼티지로 전환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가격은 2배, 3배, 4배가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파워를 한국 반도체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삼성과 하이닉스가 그걸 안 하냐? 삼성은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하이닉스는 캐시플로우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삼성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 그리고 감산을 안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1등하는 자의 여유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저렇게 하면 뭐 이제 적자 나서 몇 조가 나면 어떻게 하냐 그러지만 생산량을 2배를 늘려가지고 매출액을 2배를 늘리는 것하고 생산량을 30% 줄여가지고 가격을 3배를 올려서 얻는 이익은 어느 게 크냐 그러면 당연히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을 3배를 올리는 것이 더 큽니다. 그런데 왜 삼성은 그걸 쉬운 것을 안 하고서 더 증산하겠다고 하냐면 4년 뒤에 새로운 반도체 경기 사이클이 왔을 때 반도체는 요즘 첨단 공장 하나 짓는데 2년 반 걸립니다. 그 2년 반 기간 동안에 설비 투자를 못하게 되면 2년 반 뒤에 투자를 못한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이 현격히 떨어지고 그 투자를 한 기업은 대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경우는 저것이 시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것은 다음 사이클에서 크게 먹으려는 전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미중의 기술 전쟁에서 우리가 G10 정도가 G1, G2한테 대든다거나 이러면은 터지는데 철저하게 약자 코스프로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한국의 스탠스는 G1, G2에게 지금 상황은 꿀릴 일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가격의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쥐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경제적 문화적 협력을 원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들어 유독 한국에만 홀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중국이 한국 때리기를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요. 우리는 한국과 중국은 한 번도 사상에 동지거나 이념의 친구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950년에 중공군이 한국을 침략했던 적과 적의 관계죠. 그래서 같이 친하게 지낼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한중이 최근 30년간 친구로 지냈던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는 중국이 한국을 필요했고 한국도 중국의 팔시장이 필요한 철저한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안 되면 소원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2000년 전에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 그 뒤편에 부록을 하나 만들었는데 화신열전이라는 부록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보다 10배가 많으면 욕을 하기 시작을 하고 100배가 많으면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고 1000배가 많으면 그 밑에 가서 일을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한국과 협력하고 싶고 이랬을 때는 90년대 초반에 한국의 GDP가 우리 한국은 중국의 국토면적으로 보면 98분의 1밖에 안 되고 인구면적으로 보면 뭐 24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가 경제 규모가 중국의 83%까지 갔어요. 그럴 때 중국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냐? 사장님, 선생님 이렇게 불렀죠. 그러다가 그 비중이 30% 떨어지면서 중국이 이제 한국을 부르는 호칭이 펑요, 친구라고 이제 한국인 친구라고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한국이 중국의 경제 규모로 보면 한 8%에서 9%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은 여전히 90년대 초중반에 중국이 우리를 사장님으로, 형님으로, 따거로, 라반으로 불렀던 그 정서가 남아있는 반면 중국은 이미 경제 규모가 10분의 1로 이제 상대적으로 짜부라든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과거처럼 우리를 선생님 또 형님 사장으로 대접하던 시기는 이미 한참 지나갔는데 우리로서는 여전히 이제 그 기대를 못 맞추게 되면 우리로서는 불만이 커지는 것이고 중국은 이제 경제 현상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오만하고 무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배경은 한중 관계는 처절한 이해관계고 이해관계에서 서로 돈이 안 되면 이것은 헤어지거나 싸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문화적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대발의 아버지, 사랑이 뭐길래부터 시작해서 대장금까지를 기억하면서 중국이 한류라고 그러면 적극 죽는 그런 이제 문화 선진국으로 우리를 여전히 각인하고 있지만 코로나 지나고 중국이 세계 2위 경제권으로 확실하게 올라서면서 중국은 지금 전 세계 컨텐츠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뭐길래 대장금은 이미 잊어버린 지가 한참 됐는데 거기에 K-팝 또는 K-한류를 이거를 중국이 아직도 이제 엄청나게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한국인데 대국은요, 속의 문화가 섹시한 문화, 재미있는 문화, 이런 것들을 탐하기는 하지만 소국의 문화를 가지고 어떤 경우도 자기 문화를 대체하지는 않아요. 미국이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이 뭐 전 세계 음악가들 다 활색이라지만 그걸 자기네 예를 들어 트로트를 국가적인 음악으로 취급하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중국은 지금 20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패권국이었는데 거기서 작은 나라의 문화, 음식 이것들을 즐기고 어떻게 보면 신기하다.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그걸 중국어로 대체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문화적으로 중국이 한국을 이제 홀대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한순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 항상 한한령을 얘기를 해요. 한한령만 풀면 한국의 컨텐츠가 중국에 가서 엄청나게 팔릴 것 같고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 같고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한령은 이제는 풀리기 어렵다. 한한령의 기들은 접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중국은 일당 독재 그리고 시진핑 상기 정부 들어서는 1인 독재 시대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기준에서 놓고 보면 그 정부나 또는 지도자의 통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컨텐츠도 어떤 문화도 이건 들어올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한한령은 왜 어렵냐? 제가 볼 때는 중국의 한한령의 어떻게 보면 해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것은 바로 촛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 촛불 하나를 가지고서 대통령을 바꾼 나라예요. 거기에 스며들어 있는 문화 또는 사상, 이념, 사고방식은 어떤 경우에도 중국으로 들어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중국이 우리가 그렇게 노래를 보는 한한령에 대해서 대답을 않고 있는 진짜 이유고 그래서 그 컨텐츠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K-팝, K-푸드 다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미국에서 유럽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유행은 할 수 있지만 유행이라는 것은 유행과 같이처럼 흘러가는 거죠. 그게 정말 10년, 20년, 30년 갈 수 있냐 하는 것은 그건 퀘스천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한국보다 큰 나라고 일본도 한국보다 큰 나라고 유럽도 한국보다 큰 나라고 중국도 큰 나라이기 때문에 소국의 문화, 재미있는 문화 이것은 탐하기는 하지만 자기 국가 절대 바꾸지 않는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 더 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의 테이스트, 유럽의 테이스트, 일본의 테이스트도 어느 순간에 한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끗이 잊어버릴 수 있는 순간이 바로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팝송 마찬가지고 프랑스의 샹송 마찬가지고 일본의 엔카 마찬가지고 그것이 10년, 20년, 30년, 50년간 유행이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K에 관련되는 K 브랜드를 사실은 과거의 대국들 또는 그런 이제 문화의 유행의 관점에서 봐야지 이것이 세계 최고다. 그리고 오래 갈 것이다가 보는 것은 너무 과한 이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SNS 상에서는 한국 관광 가지 말고 차라리 중국 연변을 가자라고 할 정도로 반한 감정이 커져가 가고 있는 게 지금 실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처럼 반한 감정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 간의 감정은요. 그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지 어느 일방이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과 우리 관계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 좋아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 20년간의 이제 리서치가 조사한 걸 보면 모든 나라에서 한 20여 개국을 미국의 피터슨 연구 조사를 하는데 다 사상 최악이에요. 다 중국 다 싫어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싫어하는 순위로 놓고 보면 일본이 세계 1등이고 우리가 한 탑 3, 탑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일본 무지 싫어하고 그 반작용으로 한국에 대한 이제 반한 정서 같이 이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설문조사 자체도 사실은 조금 이제 샘플이 뭐냐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여론조사 많이 하지만 아니 5천만의 사람들의 생각을 1000명 전화조사해서
그게 여론이다 생각하는 것도 사실 좀 넌센스죠. 근데 미국이 조사했다는 것도 도대체 14억 인구 중에서 누구를 샘플로 잡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보기에는 중국의 연변에 가서 이 한복을 빌려 입고 연변에 가서 우리 한국 교포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에서 떡볶이를 먹고 한국 음식 먹고 그리고 사진 찍고 오는 그것은 오히려 반한 정서라기보다는 한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연모 이런 것이 오히려 간접적으로 표출이 된 건데 그 이유는 코로나 3년 동안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고도 일정한 기간 동안 한국에 비자 발급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대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이 이제 지린, 이제 연변 한국, 이제 조선족 자치구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이것이 14억의 모든 이제 인구에 해당되는 것이냐, 우리도 이제 반중 정서가 사상 최악이지만 그것이 인구별로, 세대별로,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냐 하면 우리가 반중 정서가 그렇게 심하다고 하면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수입 1위 대국은 여전히 중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싫은 감정이 많지만 우리 신촌도 마찬가지고 모든 대학교 정문 앞에 마라탕, 그 다음에 양고기 샤브샤브 허거, 그리고 최근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모든 학원 1층에는 탕후루라고 과일에다 설탕 묻혀서 부친 것, 이게 이렇게 유행하는 것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무 딱 자르듯이 이제 어떤 감정이 전체를 갖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오만한 무례함, 이것이 전 세계로부터 반감을 일으키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중국의 반정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것이 100% 다가 그렇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중국과의 무역에서 지금 31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수출은 줄고 오히려 중국에서 수입은 늘어남에 따라 이제는 우리가 중국에 돈을 퍼주게 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최근 30년, 우리 92년에 수교하고 나서 우리가 중국에서부터 7천억 달러 흑자를 봤어요. 그렇고 2023년 들어 딱 한 해 지금 적자를 본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다 털리고 왔다, 번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팩트는 30년 동안 벌었고 금년 한 해 이제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본한테는 최근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무역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일본에서 무역 적자가 6천억 불 이상 났고,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중국에서 벌어서 일본한테 거의 80% 이상을 갖다 준 것이 한국의 무역 구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일본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는 얘기를 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왜 이제 중국에서 더 이상 무역 수지 흑자를 못 보냐는 것은 첫 번째는 반도체 가격 하락이 제일 커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를 제외하고 우리가 중국보다 잘하는 산업이 없다는 겁니다. 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이미 생긴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30년 동안 흑자를 내다가 딱 한 해 적자가 나왔다면 우리의 스탠스는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저건 이제 포기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한 해 적자가 난 것의 이유가 뭐냐, 그리고 적자를 흑자로 바꿀 전략은 뭐냐, 아니면 이것이 적자를 줄일 전략은 뭐냐, 이것을 또 거기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나 제품은 뭐냐를 이걸 박터지게 연구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는 너무 이제 정치적인 레토릭 또 미국의 탈중국의 그 아젠다에 너무 몰입이 돼서 중국에서 다 공장 빼야 돼, 다 나와야 돼, 이렇게 이제 너무 많이 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의 의미를 너무 좀 냉정하게 보면 정말 중국이 시장이 없어지고 시장이 엉망진창에 의해서 빼야 된다고 하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중국의 시장의 문제, 탈중국의 문제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문 닫고 나온 걸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미국의 기업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답인데 미국의 뭐 상징적인 기업, 지금 전 세계 최고의 경영의 구를 꼽는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테슬라 앨런 머스크겠죠. 근데 테슬라 앨런 머스크는 그런 관점에서 놓고 정신 나간 사람이죠. 상하이에다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짓고 또 최근에 중국 가서 전 세계 최대 ESS 공장, 전기 저장 장치를 거기다가 공장을 짓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하고 있는 애플의 팀 쿡은 정말로 저것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애플 단 한 대 핸드폰도 미국에서 안 나요. 80% 이상의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을 중국에서 만들죠. 그런데 애플은 왜 중국에서 공장을 빼지 않냐? 그리고 지금 중국의 내수가 엉망진창이고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미국의 대표적인 내수기업 맥도날드, 두 번째 스타벅스, 세 번째 월마트, 그리고 코카콜라. 이 회사들은 왜 중국에서 문 닫고 나오질 않는가? 그리고 한국의 핸드폰 회사인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사업 접었고 그리고 현대차그룹도 자동차 사업 접었다고 하는데 애플은 여전히 거기서 장사하면서 19%, 20% 점유율을 유지를 하면서 1등 아니면 2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포드 그리고 GM,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중국이 위기고 중국 내수가 큰일 났다고 하는 그 나라에서 왜 공장을 빼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의 제조업 경쟁력의 약화, 이걸로 이제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이것을 탈중국해야 되는 이유고 그것이 중국의 예를 들면 시장의 부존재나 악화나 또는 정부의 이게 규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것하고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이제 그 중국에서 대출은 7알은 제가 볼 때는 한국 기업의 제조업의 경쟁력의 문제고 2알이나 3알은 이제 규제 문제라든지 통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관한 문제는 저것은 미국 기업 기준으로 탈중국이나 시장을 보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정확한 판단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보면은 중국은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 산업들의 주요 기술들을 빼앗아서 지금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모든 산업에서 우리나라를 앞지르게 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중국은 반도체와 같은 우리나라 주요 산업을 앞지르게 될까요? 그래서 이미 반도체를 빼놓고서는 모든 산업에서 중국이 세계 1등입니다. 그러나 그걸 또 되돌아놓고 보면 그럼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LCD, 스마트폰, 반도체 이게 한국이 개발해서 1등을 한 거냐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일본으로 왔고 일본의 걸 우리가 뺏어온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중국으로 넘어간 건데 이것은 산업의 국제적 이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첫 번째는 인건비 상승이 이게 이제 원가를 못 맞추게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산업들이 보면 규모의 경제 산업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2배가 되면 원가가 33% 떨어지는데 우리가 100만 개를 만드는 중국이 200만 개 공장을 지으면 원가를 우리는 100이지만 중국은 6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그 규모의 경제에 한국이 당한 것이고 인건비 상승에서 이제 한국에서 그 철강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핸드폰, LCD, 반도체 이 모든 산업은 3시프트 3교대 산업입니다. 그런데 인당 소득이 2만 달러 넘어가는 나라에서 3교대 산업이 살아남은 역사가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이제 오퍼레이터들 지금 이제 전자공고 나온 여직원들이 지금 이제 20대라고 하면 앞으로 10년 뒤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365일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10년 뒤에 거기서 일할 이제 오퍼레이터들은 지금 10살 정도 된 한국의 이제 여학생들 이제 어린이일 건데 그럼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의 학생들이 앞으로 10년 뒤에 밤 12시에 출근해서 아침 8시에 퇴근하고 8시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하고 12시에 출근해서 8시에 퇴근하는 그 시프트를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그 부모들이 내 딸이, 내 아들이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하면 그만둬라. 내가 일 조금 더 할게. 이렇게 버리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왜 미국이 반도체 공장이 없고 일본이 반도체 공장이 없냐고 그러면 바로 그 덫에 걸린 거죠. 한국이 이미 3만 달러, 3만 3천 달러의 소득 수준에서는 3시프트 산업이 살아남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보다 더 높은 밸류 에디드를 가진 산업으로 마이그레이션을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는 중국의 OEM하는 재미에 빠져서 그것이 더 업그레이드를 사실은 안 했던 거죠. 전기차,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지만 우리는 이 속여먹는 자동차에 계속 이제 목숨 걸었던 거고, 가전제품이 이게 AI 제품으로 하는데 우리는 냉장고 세탁기 그거 만드는데 계속 걸었고, 그걸 중국에서 만들면 더 싸니까 거리로 갔던 거죠. 그래서 산업의 국제적인 이전 과정, 그 과정을 우리가 너무 길게 즐겼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오랫동안 오퍼레이션 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 판단차고, 그게 이제 지금 우리한테 다가온 이제 리스크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산업의 대전환을 이뤄야 될 시기인데
한편으로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좀 늦은 건가요, 지금? 그 늦었다는 건 미국도 늦었고 일본도 늦었고 다 늦은 거죠. 근데 첨단 산업의 역사를 보면 기술의 시발력하고 종착역이 같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된 반도체 기술이 이게 일본으로 갔다 한국 갔다 대만 갔다 중국 간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종착역까지 간 기차를 다시 역주행시켜서 미국으로 돌리겠다는 것이 미국의 반도체법이죠. 배터리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할 거냐 하는 건데 역주행을 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엄청난 사고가 나죠. 그걸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것, 이거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것은 종착역으로 간 기차를 다시 보조금 줘가지고 되돌리는 것인데 성공할 확률이 대단히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법은 뭐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 뒤에서 따라오는 추격자 마라톤을 하는데 따라오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일리로 오는 사람 발걸어서 넘어뜨려가지고 이제 잡아뜨려서 못 오게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그게 미봉책이지 영구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1등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로마의 검투사처럼 모든 이제 경쟁자를 다 칼로 죽여서 그래서 나만 살아남으면 이제 승리자가 되죠. 그것은 승리를 해도 상처투성이의 승리고 피를 많이 흘려야 되는 승리예요. 근데 또 하나 승리는 뭐냐면 남보다 한 걸음만 앞서가면 됩니다. 마라톤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반도체를 갖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반도체로 경쟁을 해서는 이미 지나간 차 역주행시키는 것은 사고만 날 확률이 높고 세미컨덕터가 아니라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슈퍼컨덕터로 가버리면 이것은 반도체를 뛰어넘는 기술로 가는 것이 답이고 지금 5G를 얘기하지만 5G가 아니라 6G로 넘어가서 이 중국을 잡는 것이 이게 답이지 뒤에 오는 사람 발목 잡아서 넘어뜨려가지고 못 오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패착일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이 늦었냐 빨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전통산업의 국제적 이전 과정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 과연 세미컨덕터 다음번 넥스트 제너레이션 중국이 따라올 세미컨덕터를 준비를 하고 있냐. 또 컴퓨터가 아니라 퀀텀 양자 컴퓨터로 가게 되면 못 따라오게 되는데 그 준비가 돼 있냐. 5G가 아니라 6G에서 승산이 있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지 한국이 이미 지나간 산업에 대한 후회 또는 빠르고 늦으면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마라톤 선상에서 이게 뒤에 오는 사람 발목 걸어가지고 잡아뜨리는 게임이 아니고 한 걸음 또는 반 걸음 앞서가는 게임을 한국이 하지 못하면 뒤에 오는 사람한테 밟혀서 죽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경쟁력이 지금 있다고 보시나요? 그게 이제 사람의 경쟁력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산업은 반도체든 뭐 통신이든 이게 컴퓨팅이든 다가 이것이 천재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왔죠. 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3명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세계 1등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팍한 천재 하나가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시대고 그것은 오로지 사람의 생각하고 손가락 2개만 있으면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는 것이 문제고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잘하는 것을 계속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우리가 못하는 것을 새로 해서 한다는 것은 이미 차가 지나갔어요. 4차 산업혁명 레이스가 이미 시작이 됐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은 궁극적으로 보면 빅데이터에서 거기서 IP를 뽑고 그 IP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로봇에 머리에 집어넣으면 로봇가 사람 대신 모든 것을 다 하게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인 이제 기술적 하이라이트에서 보면 답인데 지금 빅데이터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고 IP를 갖고서 AI를 만드는 건 미국이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계까지 와 있는 거죠. 그걸 로봇 머리에 집어넣어서 모든 걸 자동화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경쟁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가능성은 뭐냐 그러면 빅데이터는 결국은 사람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억 2천만 명이 매일 만들어내는 빅데이터와 5천만이 만들어내는 빅데이터는 이건 무조건 차이 나게 돼 있어요. 인공지능의 지능은 빅데이터의 퀄리티하고 양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IQ 100이라 하면 미국은 600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14억이기 때문에 14억은 미국의 4배의 IQ로 2400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그 빅데이터가 그렇게 많더라도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가 없으면 이거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죠. 그래서 인텔을 제끼고 마이크론을 제끼고 삼성을 제끼고 TSMC를 제끼고 세계 1등하는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부상한 비결은 바로 AI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한국으로서는 너무 피가 날 필요가 없는 것이 그게 CPU든 GPU든 뭐든 간에
연산을 하는 모든 이제 컴퓨터는 반드시 그것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메모리가 필요해요. 근데 그 메모리는 바로 한국이 하고 있는 HBM이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저렇게 잘 나가지만 엔비디아를 한 방에 추락시키고 엔비디아 주가를 반토막 낼 수 있는 그 힘을 대한민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칩셋에 GPU 칩셋에 거기에 반드시 우리 하이닉스가 만든 HBM, 하이밴드 메모리라는 것이 붙어야만이 이게 칩셋이 완성이 되고 돌아가는데 정말 한국이 독하게 마음먹고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한테 이게 HBM 칩셋을 공급 안 해버리면, D램을 공급 안 해버리면 엔비디아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정말 4차 산업혁명의 이 변혁기에 40년 전에 할아버지의 해안이 손자를 웃게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들었고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한테 당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런 말이 있죠. 시력이 실력이다. 그래서 미래를 내려다보는 그 통찰력이 지금 한국이 조그만 나라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도 꿀리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국의 경우는 지금 반도체에 목숨 걸어서 이제 AI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컨트롤하냐는 문제인데 천만다행으로 미국은 D램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중국은 D램을 못 만들고 있고 일본은 D램이 없어요. 대만의 TSMC도 D램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정말로 천행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여의주를 하나 사실은 가졌는데 이걸 어떻게 레버리지를 잘 걸 거냐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AI 전쟁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왜 AI 전쟁이냐면 결국은 말로 싸우다가 물건으로 싸우다가 기술로 싸우다가 돈으로 싸우다가 안 되면 끝판에는 결국은 칼로 싸우는 거죠. 무기라는 전쟁이 벌어질 것인데 이미 28 전쟁에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지만 이 지금 전쟁은 이것은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AI가 전쟁을 합니다. 28 전쟁도 놓고 보면 3만 명의 하마스군을 이스라엘이 30명 가까운 정규군이 포위를 하고서 공격을 하질 않아요.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날씨가 안 좋아서. 전쟁을 하는데 날씨 안 좋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마스가 베트남전에 베트콩보다 더 긴 땅굴, 깊은 땅굴을 팠기 때문에 거기에 그대로 진격해가지고서는 다가 매장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드론을 날려서 무인 드론이 가서 AI로 정확하게 구멍을 폭격을 하고 이 무인 장갑차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부셔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가서 확인 사살만 하는 이제 이 상태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이제는 손가락으로 하는 것이지 총이 하는 것이 아닌. 그래서 이건 전부 AI가 하게 되는데 앞으로의 전쟁은 AI 전쟁이라고 놓고 보면 미국과 중국의 전쟁도 결국은 AI가 결정을 짓게 되는데 뭐 마진이 뭐가 제일 높냐고 그러면 무기상들이 가장 높은 마진을 갖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왜 저렇게 높은 마진에 떼돈을 버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AI 전쟁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무기상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똑같은 무기상이라는 거죠. 한국에 HBM 칩이 없으면 엔비디아가 문 닫아야 되는 그 상황에 봉착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위치나 존재감을 너무 자기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1, 2년, 3, 4년, 5, 6년 만에 한국의 D램 실력을 따라올 수 있는 나라는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그런 이제 패를 가졌고 지금 앞으로의 이제 큰 트렌드는 AI로 가게 되면 CPU에다가 D램을 붙여서 이제 AI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반대로 메모리에다가 AI 칩을 심어서 이제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지금 메모리가 CPU로 들어가서 AI로 가는 길이 우리한테 지금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은 CPU에다가 한국의 메모리를 사서 붙여가지고 AI 칩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반대로 이제 이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우리한테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또 지금 이제 그 반도체 산업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국가가 보조금을 60조씩 기본 60조씩 퍼주는 이제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반도체 산업은 이건 국방 산업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바보가 아닌데 520억 불의 보조금을 그것도 미국 기업이 아닌 대만과 한국 기업한테 주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AI 전쟁에서 자기네가 결핍하고 있는 방산물자예요, 반도체는. 그래서 이 반도체라는 방산물자를 이거를 지금 공급하는 나라가 바로 무기상이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뭐 거의 40년 만에 온 우리 절호의 찬스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제 한국은
뭐 반도체 산업을 재벌의 수익 사업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제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이것은 전쟁, 방산 물자 육성 산업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여당, 야당 정치권이 이제 싸우면서 재벌한테 돈을 몇십 조를 퍼준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한국이 지금 1등하고 있는 이 산업의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면 반도체 산업도 결국은 인력에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R&D의 지속력, 자금이 들어가면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성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이 60조 이상의 대규모 자금을 집어넣고 국가 간의 레이싱을 하는데 한국만 이것을 이제 재벌의 수익 사업으로 보고 방치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잘 나가는 잡아놓은 고기에 배를 가르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가깝고도 먼 나라가 있다면 당연히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제는 중국을 중국이라고 하지 말고 중동이라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중국은 우리의 시장은 더 이상 사실은 아니에요. 반도체 하나 빼놓고서는 철강, 화학, 조선, 기계, 핸드폰, 뭐 자동차, 대표적인 핸드폰과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은 이제 빠져나오고 있고 전기차와 배터리는 우리가 손을 안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흑자를 못 낸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중국에서 수입해서 미국하고 유럽에 팔아서 흑자를 내는 것이 2023년에 우리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흑사의 주요 산업은 딱 두 가지인데 바로 배터리하고 2차 전지죠. 그리고 그걸로 만든 전기차입니다. 근데 문제는 배터리와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자재의 대중 수입 의존도가 40%에서 80%나 돼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한국을 견제한다고 했을 때 그 원자재 공급, 수출을 통제를 들어가게 되면 한국은 바로 이제 악소리가 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근에 놓고 보면 중국이 미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자원 무기화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는 히토류 규제로 대응을 하고 전기차 규제에는 전기차가 돌아가려면 자석이 있어야 되는데 영구 자석도 중국이 한 80~90%를 커버를 해요. 영구 자석으로 통제를 하고 배터리에 있어서는 흑연은 전 세계의 거의 90%에서 100%를 중국이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는 미국이 기술의 칼로 중국을 찌르는데 중국은 자원의 창으로 다시 역공을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전쟁이 터졌을 때 누가 피해자냐고 그러면 그 원자재를 사다가 제품을 만드는 한국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동에서 석유를 더 이상 수입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 모든 산업은 올스톱인 거죠. 그래서 한국의 지금 주축 주력 산업인 반도체 배터리가 이게 수출이 안 된다고 하면 한국의 무역 적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두 개를 어디서부터 가장 중요하게 많이 사오냐면 중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중국은 감정 섞지 말고 우리가 중동에서 석유 수입할 때 뭐 이념, 가치 이런 거 섞지 않지 않습니까? 가격이 얼마나 싸냐 높냐, 얼마나 안정적이냐에 같듯이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바라보고 중동에서 석유 사오는 것처럼 철저하게 네트워크 관리하고 양 관리하고 단가 관리하는 그것을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외교도 마찬가지로 중국과는 철저하게 자원 외교를 이제는 하지 않으면 그 사이는 우리가 뭐 자원 외교를 신경 안 썼지만 이 공급망 전쟁에서 한국의 최대 리스크가 중국의 자원 무기화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친한 것 같지만 친하지 않고 또 우리는 중국을 보면은 내 것인 것 같으면서 내 것 같지 않은 나라로 느껴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은 북한하고 미국 두 개를 섞어 놓은 나라예요. 체제는 보면 북한하고 똑같고 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미국을 그대로 비교해서 두 개 똑같은 거죠. 우리는 미국도 잘 알고 북한도 잘 알기 때문에 중국 가면 너무 익숙하긴 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깊은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미국도 우리가 그렇게 안다고 하자면 실제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되돌아가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근데 이 두 개를 불확실성을 같이 엎쳐놓은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국의 대중국 전략이나 외교나 이게 판단은 정말 신중해야 되고 깊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유튜브에 나오는 정도의 뉴스나 정보를 갖고 중국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중국이 어떤 나라냐 그러면 저는 이 뜨거운 아아다. 그래서 중국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다. 근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아이스 아메리카는 이거 얼음 넣은 찬 음료인데 근데 뜨거운 찬 음료라는 것이 말이 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지금 12월 1월 달 같은 경우에 저 하얼빈은 영하 30도 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저 남북으로 중국은 5,500km예요. 저 해남도는 영상 30도예요. 1월 달 평균 기온이 50도에서 60도가 차이 납니다.
이 밑은 더워서 아이스크림 먹는데 저 위는 얼어 죽는 거죠. 결국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가 중국인데, 그래서 중국에는 우리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전국에 이제 강한 그 바람이 불고 전국에 눈이 옵니다. 이런 뉴스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의 8시 뉴스에는 전국에 동시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온다는 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보다도 98배나 더 큰 나라를 상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도 우리가 가서 살아보고 놀아보고 공부해보고 일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듯이 중국도 마찬가지로 가서 가보고 살아보고 공부해보고 일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나라인데,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는 그걸 인정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에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중국에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중국어도 안 되고 중국에서 일해 본 적도 없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그대로 우리는 몰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헛발질을 하냐면 잘못된 정보를 갖고서 판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이 북한과 미국을 섞은 우리 것 같지만 우리 것 같지 않은 나라고, 그 두 나라의 불확실성을 곱하기 1을 한 것이 중국이다. 그럼 우리가 중국에 대한 접근이나 어떻게 보면 판단은 북한이나 미국이 하는 것보다도 더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틀린다. 그래서 중국에 관한 것은 이게 결국은 전쟁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알면 버는 것이고 모르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설레면 이기는 것이고 두려우면 지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우리가 한 20몇 년간은 중국에 대해서 설렜죠. 중국이 우리 발밑에 있는 것하고 다 돈으로 보이다가 아마 사드 사태 이후에 최근 6, 7년간은 한국은 사회적으로 또 그 정치적으로 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국제관계에서 이게 설레는 것보다는 두려운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이후의 배경에는 중국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다. 중국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중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동향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스탠스는 한국의 수많은 언론 또 인터넷, 유튜브에 오는 그 정보를 보지 말고 미국의 기업을 봐라. 미국 기업이 세계를 컨트롤하는 포춘 500대 기업들이 판단하는 것이 정치적인 레토릭은 오늘 갔다가 내일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기업은 한번 투자한 것은 적어도 1년 내에 바꿀 수가 없어요. 길면 2년 반 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 IT 기업들, 미국의 소비재 기업들,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액션하는지를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렇게 보십니다. 국민주인 삼성전자가 여러 사업부를 두고 있지만 가장 사활을 거는 거는 파운드리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토록 파운드리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메모리에서는 세계 1등이고요. 그게 또 하나 지금 걸린 AI 칩을 만들 수 있는 사업에서는 대만의 TSMC가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TSMC가 거의 65% 시장을 갖고 있는 절대 강자고, 삼성이 캡티브까지 포함해서 한 12%고, 순수 이제 고객급만 치면은 한 6에서 8%에 불과해요. 그래서 TSMC에 비하면 거의 8분의 1?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앞으로의 큰 새로운 시장이 바로 AI 시장이고, AI 시장에서 반도체 생산력이 결국은 이것이 엔비디아 케이스에서 봤지만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으로서는 한쪽 날개는 이미 얻었고 또 한 개의 날개를 같이 얻게 되면 호랑이가 날개를 2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날아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1등과 2등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50% 이상의 마켓셔가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전력 투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거기에는 TSMC가 누구의 회사일 것 같습니까? 이건 대만 정부의 국가회사예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파운드리를 하는 SMIC는 국가가 대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는 민간 기업의 수익 사업으로 이걸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는 메모리 사업에서, 핸드폰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이쪽에다가 투자를 해서 엄청난 미래의 초고수익 사업이 될 이제 파운드리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물을 주고 어떻게 보면 비료를 주는 과정이다, 이제 그렇게 보죠. 그 과정에서는 이제 이익을 못 내거나 적자가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것은 이제 충분히 감내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부동의 TSMC를 추월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반도체 회사를 추월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에 도움하고 미국의 이제 발목 잡기 2개를 도움받아서 우리가 거의 10%
한 3년 만에 캐치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 TSMC와의 관계는 미국의 도움도 환율의 도움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식선을 생각했을 때 그거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 적어도 10년에서 20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고, 그러나 우리가 국뽕에 취해서 삼성의 기술력이 대만보다 높다, 그런 것에 사실은 취하면 안 되고요. 기술은 결국은 돈으로 환산하지 못하는 기술은 그 기술력이 아니에요. 매출액이 얼마가 나오고 이게 얼마가 나오냐로 판단하는 것이지, 세계에서 인류 갭인 엔비디아하고 이게 애플이 누구한테 주문을 내냐가 이게 중요하지, 우리가 이런 걸 개발했어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만족이거나 내부 홍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퀄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가 한국이 최고의 기술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주문은 한국에 되는 것이 아니라 대만의 TSMC한테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제 기술력의 차이 뭐 이런 거고, 또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 하는 문제인데 반드시 극복해야 될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게 되면 호랑이가 날개를 2개 얻게 되면 그것은 정말로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과정이 과거에 D램에서 우리가 일본을 추격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험난한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가도 도와야 되고 사회도 도와야 되고, 그리고 기업 자체도 지금과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최강자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가 이제 도와줘야 되는 것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의 확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가 뭐 가장 중요한 국가 산업이긴 하지만 작년인가 언론에 난 걸 보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한국의 스카이 대학에 반도체 특성화과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어플라이에서 합격한 사람들은 4년 뒤에 100% 다 취직이 개런티가 되는 그런 학과인데, 서울시내에 있는 어떤 학교에 그 수시 모집에 합격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전부 가버렸다는 거죠. 반도체 학과가 다른 학과. 그래서 의대로 가버렸다는 거죠. 고급의 인력들이 반도체 산업으로 가지 않고 의대로 갔을 때 반도체 산업의 인력 확보에 치명적인 결과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냥꾼이 총을 쐈는데 참새를 잡으려고 전깃줄에 이제 앉은 참새를 쐈더니만 실제로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것은 참새가 아니고 그 밑에 있던 곰이라는 거죠. 그래서 곰이 자기 코를 쑤셔서 놀라가지고 코피가 나가지고 쓰러졌다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반도체 산업을 한국의 미래 산업, 전략 무기 산업, 이제 미중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하면, 인력 문제는 이것은 파격적인 이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한국이 가진 경력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 이렇게 넣지 않는 이유는 스마트폰도 하고 있고 D램이나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거를 뺏겨가지고 또 하지 않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서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정확한 지적인데요. 퀄컴이나 애플 같은 경우가 이게 한국의 삼성에 주문을 내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있어서 절대로 파운드리에 들어온 정보가 이제 세트 쪽으로 절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단 0.1%의 가능성만 있다고 해도 오더를 주는 기업에서는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TSMC는 그런 위험이 전혀 없는 거, 세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은 지금 파운드리도 하지만 세트 메이커와 같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경쟁자이자 주문을 받아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그 한국 반도체 산업에 관한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서 그 해법 중에 하나로 KSMC를 만들자. 그래서 중국에는 SMIC라고 하는 이제 회사가 있고, 대만에도 TSMC와 파운드리 전문 회사가 있지만 한국에는 삼성전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도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를 분리해서 파운드리 사업을 이것을 KSMC, Korea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rporation으로,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면 그 지분 구성은 삼성이 3분의 1, 그리고 예를 들면 한국의 연기금, 국민연금이 3분의 1, 그리고 일반 국민이 3분의 1, 그렇게 333 구조로 가게 되면은, 첫 번째는 지금 파운드리에 지금 5나노짜리 공장 하나 지으려면 뭐 물가 올라서 그렇지만 250억 불, 25조 원이 들어갑니다. 뭐 파운드리 시장 전체가 1년에 한 1,200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장 3개만 지어도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삼성이 다른 데서 벌어서 여기서 퍼넣는 것에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처럼 국가가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른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삼성에서부터 분리해서 별도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국민의 지분하고,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국민의 돈이 60% 이상 들어가면 그 과실은 삼성이 아니라 국민들이
3분의 1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하면 이건 충분히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생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삼성과 세트 메이커와의 이 분리막을 하나 만들어 주고서 가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것은 이제 삼성이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해서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면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가 그런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면 국민적인 동의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와 같은 이제 세트 사업과 파운드리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이 어떤 경우에도 삼성이 큰손 세계 기업으로부터 주문을 받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정말로 10%대 점유율에서 이것이 30%, 50% 넘어가려고 하면 삼성 파운드리 사업의 지배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영원히 지금과 같은 질곡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유망한 사업군이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주식을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쉽게 주가는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투자의 적절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반도체는요, 저는 뭐 여의도에서 한 30년 가까이 일을 했지만 그중 17년을 제가 반도체 노릇을 했는데 반도체는 철저한 사이클 산업입니다. 4년 주기의 사이클 산업으로 반도체는 올림픽 사이클, 미국의 대통령 사이클, 실리콘 사이클이 똑같이 갑니다. 그 중에서 이제 코로나가 있거나 뭐 금융위기가 있으면 그것이 1년 반 정도 앞뒤로 당겨지거나 이제 밀려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4년 사이클인데요. 반도체 회사의 투자는 철저하게 사이클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 이익을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높은 PR은 팔고 낮은 PR에 저평가된 주식을 사라고 그러지만 반도체는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반도체는 PR이 가장 높을 때 사서 가장 낮을 때 파는 것이 반도체 투자의 정석입니다. 그래서 그냥 들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느끼지만 반도체 경기가 좋을 때 이익은 사상 최대로 많이 나요. 그럴 때 예를 들면 주가가 100인데 이익이 50이 나면 PR이 2밖에 안 되죠. 근데 경기가 나빠가지고 주가는 예를 들어서 100인데 이익이 10밖에 안 되면 PR이 10이 되죠. 그럼 이익이 가장 많이 났을 경기 꼭지에 PR이 낮다고 이해해서 사면은 꼭지를 잡는 것이고 PR이 10이 된 PR이 가장 높아진 상황에서 사게 되면 가장 저점에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투자는 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투자의 원칙과는 반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경기 사이클로 봐야 되고 그래서 2년 반 상승, 1년 반 하락 그 기준에서 봐야 되고 최근 1년 사이에 왜 이 삼성이나 하이닉스 주가가 재미가 없었고 미국의 IT 기업은 날아갔다고 그러는데 하냐는 것은 4년 경기 주기에서 하강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봐야 되고 지금 이제 금년 2023년 7, 8, 9월이 거의 반도체 경기의 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단계에 들어왔고 아마 2024년은 아마 2023년과는 완전히 다른 반도체 경기 상승의 시간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아마 1년 반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항상 주식이라는 것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지쳐 나가 떨어지고 거리에 피가 흥건할 때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슬금슬금 올라가는 시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수조 단위의 적자를 냈다는 것, 그게 바로 거리의 피가 가장 흥건한 때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아마 2분기, 3분기였을 거고 아마 4분기 그리고 2024년은 아마 반도체 때문에 울었다고 하면 반도체 때문에 웃는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 투자자들에게 반도체 투자 전략은 삼성전자 주식과 SK 하이닉스 주식을 사는 것 뿐일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의 반도체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초대형주를 사서 떼돈 먹었다고 하는 거는요. 그것은 몇십 년을 해야 가능한 것이고 그게 이제 채찍 효과라고 그러죠. 휩 이펙트라고 하는 이제 채찍을 들고 흔들면은 조금 흔들더라도 저 끝에 가면 크게 흔들리는 게 이제 정상이죠. 그래서 돌을 던지면 작은 물방울이 점점 크게 퍼지듯이 그래서 반도체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이 경기를 주도하는 것은 대기업이지만 거기에 경기 진폭 효과는 거기에 하청하고 납품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모회사가 10이라는 주문을 받게 되면 1차 하청업체한테는 재고까지 감안해서 15를 주문하게 되는 것이고 2차 하청업체는 15가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고를 감안해서 20을 주문하는 거죠. 3차 하청업체는 재고가 갑자기 20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문이 재고를 감안해서 30을 이제 주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10밖에 주문을 안 받았지만 삼성전자의 하청 기업들은 그것이 1.5배, 2배, 3배로 주문이 커지게 되는 그 현상이 경기 상승기에 나타납니다.
반대로 경기 하강기에는 정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경기 상승기 회복기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제 그런 기업들도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을 내지만 이제 투자의 전략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주가의 상승 탄력은 상승기에는 월등히 더 높고 하강기에는 월등히 더 나쁩니다.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는 경기가 이렇게 턴을 한다고 하면 이 삼성전자도 더 높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이제 하청 기업 중에서 1위 기업 또 높은 수익을 내거나 독특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이 투자 전략으로서는 훨씬 더 유효할 수 있습니다.